2020년 더벨 캐피탈 마켓 포럼 지금 세 분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 Q&A 시간으로서 지금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청중들과의 이 소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의와 응답이 가면 좋겠지만은 지금 이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와중이라서 부득이하게 오늘 발표하신 세 분을 모시고 같이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그 전문가다운 이 발표 해당 분야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지식을 요약적으로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김필규 박사님께서는 주로 미국과 유럽의 ABS 규제 체계의 변화를 설명을 해주셨고요. 대략 이 ABS 분야에서 공시 강화 그리고 이 투자자들의 어떤 이해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어떤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규제, 또 하나 투자자의 어떤 적격 요건에 부과 등과 같은 그런 미국과 유럽의 여러 가지 어떤 규제 변화를 얘기를 주셨고요. 특히 또 유럽의 STS라고 하는 보다 표준화된 형태의 ABS로의 규제 시장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국내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죠. ABS법이 2020년도 5월에 개정이 됐고, 이러한 조류를 또 반영을 하는 그런 규제를 담고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는 투자자들의 이해를 보다 보호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규제가 도입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행자 측의 발행 요인이 좀 감소되는 것이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를 같이 해주셨고요. 우리나라 ABS법에서의 개정에서 좀 특이한 점은 이 ABS 관련된 통합된 정보가 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다 집중적으로 또 이 관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좋은 규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로 이남 본부장님께서 금융기관의 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어떤 자본 조달을 설명을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특히 은행과 지주사들의 바젤 3 이 BIS 비율 규제를 따라야 되고, 이 바젤 3에서 이 자본 규제가 보다 세분화된 규제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어떤 자본을 보충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후순위증권 또는 신종 자본증권을 이라고 하는 그런 자본증권 형태로 자본을 보완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본부장님께서 국내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의 여러 가지 발행 현황 등을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로 반상우 상무님께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이 대체 투자 시장 또 대체 투자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와서는 국내 국민연금을 포함한 지금 국민연금의 자산 규모가 아마 900조, 1000조까지 이를 것 같은데, 국민연금도 상당히 대체 투자 분야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크게 높여가고 있고, 다른 대형 중형의 연기금들도 대체 투자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아마도 연기금에게도 오늘 반상우 상무님의 발표는 상당히 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 세계 대체 투자 시장의 전반적인 규모가 사실 10조 달러에 이르는다고 하는 점에서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놀라움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대체 투자 시장, 대체 투자 분야 중에서 주로 SOC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코비드 위기를 전후하여 어떠한 그런 이 대체 투자 시장에 변화가 있을지 그 전망까지도 같이 담아주신 그런 발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주 세 분 발표 굉장히 인상 깊게 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갖고 상당히 잘 들었고요. 지금 저를 포함해서 지금 세 분 전문가들 간의 Q&A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 Q&A를 시작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간단한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고 뭐 하여튼 자유롭게 또 충분히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ABS 같은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예전부터도 좀 이런 궁금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김필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IP 유동화 같은 거는 상당히 ABS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활용이 되는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IP라고 하는 무형 자산 자체를 가치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가 쉽지가 않고 IP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주체의 그런 어떤 신용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론적으로는 IP 유동화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사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게 또 현실이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산들 중에서 비교적 그런 어떤 가치 평가가 좀 쉽다고 볼 수가 있는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이죠. 주택담보대출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MBS가 사실 ABS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고요. 특히나 이제 김필기 박사님 발표하셨듯이 국내 ABS 시장에서는 더더욱 MBS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은 IP 유동화 같은 거는 사실 지금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의 어떤 자본 조달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향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대부분의 ABS 또는 대부분 MBS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실물 그러니까 유형이든 무형이든지 간에 어떤 실물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유동화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금융자산 금융 청구권으로서의 어떤 모기지라든가 또는 어떤 매출 채권이라든가 이런 이 금융 계약서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ABS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증권은 아니지만은 넓은 의미에서 그런 금융 계약서들까지 증권으로 보자면은 증권의 또 한 번의 증권화가 이루어지는 걸로 또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증권화 되기 전에 증권은 좀 유동성이 없는 그런 증권이고 그렇다 보니까 유동성을 갖고자 하다 보니까 유동화를 시키게 되는 것인데 어떤 실물 자산 자체를 유동화하는 것이 아닌 증권을 증권화하는 그런 ABS가 많이 반영이 됐을 때 이 실물 경제에 어떤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요? 예, 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자산유동화증권이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자산에 근거해서 증권을 발행한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 계약에 근거한 증권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실물의 자산 혹은 금융 자산들을 주로 포괄적으로 유동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구체적인 유형 자산들의 경우는 이것들을 이제 현금화시키는 데에 다양한 문제들이 좀 존재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도 유동화가 되고 있지만 이 부동산을 유동화시키려면 일단 매각을 통해서 캐시플로우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러한 캐시플로우 창출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로 모기지와 같이 언제 이자를 지불하고 언제 원금을 지불하는 이런 계약 내용들이 주로 유동화가 되고 있고 동일한 차원에서 지적재산권의 유동화도 역시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적재산권이 있지만 실제로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또는 특허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업화돼서 캐시플로우를 창출해내는 비율은 채 10% 정도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유동화하기보다는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주로 캐시플로우를 창출할 수 있는 상표권이라든지 또는 기타 캐시플로우가 일단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투자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캐시플로우의 정확성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만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동화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자산에 근거해서 증권을 발행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자산의 캐시플로우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자산들이 주로 유동화가 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실물 자산이라든지 또는 IP 유동화가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이유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예, 지금
그 좋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ABS라고 하는 이런 이 자산 유동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기서 이제 자산하면 여러 가지 자산을 다 포함을 하겠지만은 주로 보다 이제 캐시플로우가 보다 명확하게 그 정의가 될 수 있는 주로 이제 증권 또는 금융 자산을 대상 또는 금융 계약을 대상으로 해서 유동화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그 실물 자산에 대해서는 사실 이 캐시플로우 자체가 명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그 지적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이인남 본부장님께 간략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실 자본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한테도 상당히 좀 활용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오늘 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거는 주로 이제 금융기관의 그 자본 조달 수단으로서의 그 자본증권을 설명을 해주셨고요. 물론 바젤 3 BIS 비율 규제를 따라야 되는 주로 은행과 금융지주사 이다 보니까 자본증권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발행 수요가 당연히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은행과 금융지주사들의 이 자본증권 후순위채 그 신종 자본증권에 대한 그 발행 현황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금융시장 또는 이제 이 캐피탈 마켓이라고 하는 이제 그 자본시장에서 이 자본에 대한 수요가 이제 가장 큰 주체는 사실 기업이거든요. 이 금융기관들은 이제 어떤 중개기관의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특히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본증권이 그 기업들이 좀 발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또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 이런 자본증권을 활용을 해서 자본 조달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발행 유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기업들이 자본을 조달해서 과연 무엇을 하는지 이제 보시면은 기업들이 이제 자본 조달의 필요성이라든가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여러모로 쓸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저희 증권 시장에서 지금 기업들이 자본을 유상증자 말고 채권으로 아니면은 이제 증권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아까 교수님이 MBS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형식으로 유동화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이제 보통 자본을 증권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신용 등급이 아주 우수한 기업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등급이 좀 낮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후순위나 신종자본증권을 기업들이 발행을 하면은 등급이 보통 이제 한 너치나 두 너치 정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BBB 정도가 나오거나 아니면 싱글 A급으로 나오는데, 그런 채권을 물론 이제 금리를 한 5%, 6%, 7% 이렇게 주면은 조달은 되겠으나,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자본을 갖다 조달해서 더 이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사업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진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시장에서 이제 그런 등급이 낮은 채권에 대한 유동성 공급처가 현재로서는 좀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려면은 이제 그런 펀드 같은 거에서 이제 투자할 수 있도록 요인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금융감독국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것들 너무 풀어주면은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또 부실화가 많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본을 발행하는 자본증권은 사실은 본인들 회사에서 독점적으로 그런 자기 내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좀 투자하기 좀 많이 좀 꺼려하는 부분이 그런 데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금이 많이 조달하고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면은 그 리스크를 갖다가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조직체가 있어서 그런 거를 이제 발행하면서 유통이 되겠는데, 현재로서는 약간 좀 힘들어서, 그래도 이제 가장 우량 회사인 금융지주나 금융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들만 유통이 많이 되고요. 금융회사랑 금융지주가 이자 같은 거를 지급을 못한다. 그거는 사실은
그 예금 업무를 하고 있는 데서 이자 미지급 사태나 원금 상환 요인이 만약에 한 번이라도 일어나면은 다른 회차라든가 그 회사들이 이제 그 수신 업무라든가 여신 업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비중에 있어서 굉장히 그쪽 채권들을 선호하고 유동성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발행 기업의 어떤 신용도가 이제 가장 관건인 것 같고요. 예, 지금 예. 그 답변 주신 말씀을 따르자면은 그리고 또 이런 그 신용도가 비교적 그렇게 높지 않은 기업들이 발행하는 그 그렇죠. 자본증권에 대한 그런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그 투자 유인이 또 그렇죠.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고 또 여기에 예. 대한 또 여러 가지 규제도 맞습니다.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예. 그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의 경우에는 뭐 자본증권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주식과 채권으로 충분히 자본 조달을 할 수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예. 자본증권을 발행할 수요가 예, 인센티브가 거의 뭐 없는 거고 그렇죠. 굳이 그 자본증권을 발행해서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는 기업들이라면은 그렇죠. 그런 대기업들보다는 예, 뭐 중견기업 또는 예. 신용도가 높은 기업보다는 신용도가 비교적 좀 그렇죠. 낮은 기업일 텐데 예, 좀 시장의 그런 투자자들하고 뭐가 좀 예, 그 매치가 잘 안 되거나 그렇죠. 아니 또 규제가 또 이런 그 시장을 잘 서포트를 못 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아마 보유 현금이 뭐 엄청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현금으로 그냥 예, 자본 그렇죠. 조달하시면 됩니다. 예, 예. 아마 그 회사들이 그 지주나 그다음에 은행 그 신종자본증권 아마 투자하시고 계실 거예요. 지금 오히려 예, 그 발행자가 아니라 예, 예, 예. 그 투자자로서의 예. 그 역할 왜냐하면은 또 유동자산을 또 운용을 예. 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세 번째 발제 대체 투자 분야 좋은 발제를 해주신 반상우 상무님께 그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체 투자가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좀 상당히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또 많이 있으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금 뭐 모든 사안이 다 그렇지만은 지금 코비드 위기가 사실 거의 지금 굉장히 어떤 그 모든 사안의 그 국면의 전환이 되는 그런 시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대체 투자 시장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이 대체 투자 이 여러 가지 그 투자 시장도 다 마찬가지의 또 변화를 겪을 거라고 또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특히 좀 그 SOC에 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를 들어 그 에너지 같은 분야는 오히려 이제 그 코비드 때문에 또는 이제 코비드가 굉장히 장기화되거나 상당히 이제 고착화되는 그런 국면이 뭐 물론 바라지는 않지만은 뭐 만약에 그렇게 전개가 된다면 뭐 예를 들어 그 에너지나 또 나가서 부동산까지도 사실 좀 수요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여러 가지 기존의 그런 그 SOC에서 뭔가 좀 탈바꿈해서 최근에 이제 등장하는 개념이 소위 그 지금 현 정부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 경제 정책에서의 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그린 뉴딜, 하나는 이제 디지털 뉴딜이 되겠는데 이 SOC 분야도 사실 그 디지털 SOC가 상당히 또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제 코로나 위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뭐 이런 그 논의들이 많이 좀 수그러든 그런 측면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그래도 지금 특히나 이제 코비드 위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오프라인에서 오늘 행사처럼 이렇게 온라인화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국면에서 이 디지털 분야가 어느 때보다도 각광받을 수밖에 없고 이 디지털 분야가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한 어떤 국가 경제 전체적인 또 우리 사회 전체적인 그런 어떤 인프라가 뭐 잘 깔려야 되겠다. 예를 들자면은 전국에 이제 와이파이 망이 이제 굉장히 또는 5G 망이
전국에 전면적으로 깔린다. 이러면 이제 훨씬 더 우리의 그 어떤 디지털 그 라이프가 훨씬 더 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SOC 분야에 대한 그런 그 대체 투자 분야에서의 어떤 그 향후 전망 이런 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상당히 답하기 어려운 주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크게 이제 질문 주신 부분을 한 세 가지로 좀 쪼개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런 코로나의 전후로 해서 결국은 이제 해외 대체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곧 뭐 반등하리라는 뭐 사실은 그 이후에 좀 부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할 수 있는 포인트는 무엇인가라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고 고착화되었을 때 특히나 이제 지적해 주신 뭐 에너지 분야 또는 이제 부동산까지도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답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어떤 좀 그 내용들을 좀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 그 중에서 이제 그린과 디지털이 있는데 뭐 그 부분 특히나 이제 강조해 주신 이제 디지털 뉴딜에 대한 어떤 방향성,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해외 대체 투자가 기존에 이제 집행됐던,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투자할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물리적 제약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기투자됐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떤 지금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은 이제 변동성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리스크인데 환 자체도 사실은 심지어 이제 달러 자체도 이제 한 두 달 사이에 한 8% 정도에 대한 어떤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어떤 환에 대한 부분을 환 해치를 한다고 할지언정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환에 대한 완전한 프로텍션이 되지는 않는다. 그런 어떤 변동성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조금이라도 이슈가 생겼을 때 사실은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컨트롤. 저희가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투자했던 지역들이 국내에서 상당히 이제 먼 지역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즉시 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물리적으로 지금 막혀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그런 것들이 조금 현재 조금 불거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런 코로나 사태가 좀 고착화되면 어떻게 돼 있느냐? 섹터별로 사실은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나고 있는 에너지와 같은 분야도 있었고요. 오히려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몇 가지 섹터들은 오히려 상당히 밸류가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 안에서도 그 안에서 이제 오피스를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다시 코로나가 끝나면 또 모여서 다 같이 일을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제는 원격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더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한 니즈가 없어질 것이냐에 대한 것도 여전히 아직은 확정은 아니지만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코로나가 여러 가지를 바꿔놓을 텐데 전체적인 대체 투자 안에서 보면 임팩트를 받아서 상대적으로 가라앉은 그런 섹터도 있겠지만 또 오히려 반등하는 섹터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어떤 밸런스도 종국에는 정리가 되리라고 저는 이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좀 민감한 주제인데, 이제 한국형 뉴딜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 어떤 정책형 뉴딜과의 조금 차이점은 금융기관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시장의 이제 풍부한 유동성들을 이제 조금이라도 더 밸류 애드 되는 방식의 어떤 투자로 유도를 해야 한다. 라는 부분이 이제 좀 중심축이 될 것 같고,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떤 정책적인 맨데이트, 그래서 RE100 또는 ESG 탄소 제로라는 방향으로 좀 신재생에 대한 어떤 그 투자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디지털 뉴딜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통신 분야는 사실은 과거 특히나 국내 투자자 기준에서는 적극적으로 투자가 많이는 일어나지 않았던 부분, 왜냐하면 그 구조가 굉장히 저희들이 투자에 맞게 딱 짜여져 있는 부분이 인프라에서는
조금은 멀었습니다. 그 이유는 빠른 기술 전개가 오히려 인프라 같은 장기 안정적 투자에게는 일맥상통하지 않는다라는 시각도 꽤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디지털 뉴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국가나 또는 뭐 정부 차원이든 국민 차원이든 다른 먹거리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방향성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정보가 새로운 가치가 이제 된다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어떤 그 데이터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프로세스인 이제 AI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신경망처럼 연결하는 이런 어떤 통신 부분에 대한 그 투자는 향후에 좀 더 집중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그 우리 경제에서 이제 가장 그 중요한 인프라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은 보통 이제 우리가 SOC 하면은 뭐 예를 들어 항만, 공항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지만 그 우리 경제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또 화폐 또는 통화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 화폐 시스템, 통화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작동을 해야 모든 그 이 경제 금융 시스템이 다 작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 그 분야, 디지털 SOC 분야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디지털 화폐 또는 뭐 이제 혹자는 가상화폐, 이제 암호화폐 등등 이렇게 많이 불리고 있고, 이게 상당히 한 몇 년 전부터 그 특히 이제 비트코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그 논쟁들이 많이 있었었고, 또 우리나라에 많은 또 내국인들이 또 많이 투자를 해서 또 한때는 또 세계의 그런 어떤 그 이 암호화폐 시장을 또 한국이 이끌어간다라는 뭐 그런 그 평가를 듣기도 했고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가격이 크게 폭락을 하다 보니까 이 디지털 화폐 시장이 많이 또 좀 예전에 비해서 그 활력이 떨어진 그런 측면들은 있으나 최근에 와서의 또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 페이팔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국제 그 어떤 그 이 소액 결제 시장에서 이제 가장 선도주자라고 볼 수 있는 그 페이팔이 이 가상화폐를 도입을 해서 거기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또 결정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보면은 그 혹시 이제 디지털 SOC라는 그런 대체 투자 분야로 그 해외에서는 혹시 그 가상화폐나 디지털 화폐에 대한 그런 그 투자들이 혹시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사실은 그 원론으로 거슬러 가서 어떤 이런 디지털 또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화폐로 볼 것이냐 아니면 투자의 대상으로 볼 거냐, 즉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현재의 그 화폐로서 투자는 어떤 대상이냐 아니면 이런 화폐를 대체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논쟁이 되고 있는, 아직 결론 나지 않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디지털 뉴딜이라고도 만약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쪽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연관을 시켜보자면 결국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암호화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기술 자체, 즉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어떤 기술이 사실은 AI와 이제 차세대 결제 시스템 이 부분으로 넘어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리고 뭐 사실은 페이팔이 최근에 어떤 가상화폐를 이렇게 도입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기사도 저도 이제 봤었는데 저는 일단 먼저 요거는 이제 뭐 사견입니다만 사실은 디지털 화폐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기술을 이제 발췌해서 이 부분에 대해 가치를 둘 것인가 아니면 이런 디지털 화폐 자체를 하나를 투자에 대한 대상으로 보고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여전히 판단의 여지는 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그 또 제 그 질의에 대해서 또 아주 또 전문적인 견해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더욱 그 이 발표하신 분야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지금 시간이 지금 그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세 분 발표자 분들 간에 혹시 질의하실 사안이 있으시면은 한번 그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없으십니까? 예, 시간 관계상이라고 말씀하셔서 짧게 해주셔도 됩니다. 예. 저희 그 저기 김필규 저기 연구위원님한테 잠깐
질문 네, 하나 김필규 박사님.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저희가 이제 그 MBS 같은 경우는 저 이제 증권사들이 그 인수단을 구성을 해서 그걸 이제 시장에서 소화를 해서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구조 면에서 MBS 구조가 이제 중간에 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을 아마 그런 구조를 짜게 됐는데 그것 때문인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고채랑 스프레드가 MBS가 조금 저희들 생각에는 이제 조금 벌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저 주택금융공사에서도 뭐 항상 늘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구조를 좀 바꿔서 그러니까 뭐 저기 주택금융공사나 아니면은 이제 트렌치를 그럼 나누다 보면은 이제 뭐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쭉 발행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뭐 다른 방식으로든 아마 이제 콜을 약간 없애서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반드시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SPC를 2개를 세우다든지 뭐 약간 복잡하지만은 해외 사례랑 비교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약간 바꾸면은 구조를 바꾼다 그러면은 유동성에서도 되게 그 발행도 잘 되고 거래도 조금 더 잘 될 것 같은데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여지가 있는지 한 번만 여쭤보려고 그러는.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사실은 MBS가 그 도입된 구조가 국내와 해외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패스루라 그래가지고 중도 상환의 리스크들을 전부 투자자들에게 전가하고 들어오는 캐시플로우를 그대로 주는 증권부터 발전하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우리 채권처럼 이제 소위 CMO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기를 나누고 그 대신에 거기다 콜을 집어넣는 이런 구조를 도입했고요. 국내는 거꾸로 도입이 됐습니다. CMO가 먼저 도입됐고, 근데 이제 주택금융공사의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금리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모기지 자산들의 중도 상환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적게 발생하기도 하는데 많이 발생하면 여유 자금이 많아지고 그 적게 발생하면 상환 지원이 부족한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단기 증권의 경우 3년 5년 채의 경우에는 이제 콜이라는 옵션을 붙여서 발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기대 만기가 짧아지는 문제들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재작년인가요? 그 소위 패스루라는 증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만기만 짧게 이렇게 2개의 만기로 가져가서 5년, 20년 이렇게 발행을 하고 들어오는 캐시플로우를 그대로 주는 이런 구조를 도입을 했고 제도상으로 주택금융공사가 다양한 구조의 증권을 발행하는 데의 제약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상품들이 시장의 그 투자자들의 니즈에 부합하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관건이고 또 이런 증권을 발행하다 보면 사실은 그 주택금융공사 내부에 또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유자금이 지나치게 많아진다든지 또는 상환존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문제들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는 CMO와 패스루 방식을 같이 가져가는 이런 구조를 아마 앞으로는 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워낙 세 분 모두 이 분야, 즉 오늘 발표하신 분야에 워낙 그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시간만 많이 주어진다면 뭐 지금 우리 한국의 캐피탈 마켓에 관한 굉장히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아쉽지만은 그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 이 시청해 주시고 관람해 주시느라 많이 수고하셨고요. 자, 2020년 더벨 캐피탈 마켓 포럼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주최 주관해 주신 더벨 그리고 또 후원해 주신 머니투데이 미디어 그룹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올해 2020년도 더벨 캐피탈 마켓 포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